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요즘 강남 쪽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예.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서울 아파트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강남만 가죠. 강남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은 어떻게 되나? 내 집은. 내 집은 왜 안 오르죠? 일단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매달 그 적는 글이 있는데 그 카페에 가보면 쭉쭉쭉 내려가서 가계, 가계대출 관련해서 그 동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과 이제 이후에 그 시세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이제 매달 적고 있습니다. 매달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대출 동향 들어가가지고 쭉 보면 과거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후의 흐름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24년 5월 거부터 한번 볼게요. 24년 5월은 23년도랑 24년 다르다. 어,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정책자금 효과가 크지 않다. 23년도에는 이게 좀 컸다. 정책자금이 컸다. 네. 24년도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도 없고 스트레스 DSR 적용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 환경이 더 좋지 않다는 거지. 예. 이게 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행 개별 대출 증가액이 5조 수준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요걸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5조면 여기 요 정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근 들어서는 5조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뭐냐면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왔었잖아요. 네. 여기보단 높은 수준인데 물론 이쪽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죠. 네. 여기는 이제 불장이었을 때니까 그렇고. 그래서 5조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5조면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이제 가상 금리를 극도로 낮춰 가지고 23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전세가가. 1년 가까이 우상향 중이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전세가 이게 매매가입니까? 매매가고 서울시 이거 전세가네. 전세가인데 여기 보시면 여름부터 1년 동안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도 낮아져서 그래서 인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23년처럼 뭐가 그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례나 이런 정책 자금이 큰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24년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매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3년도는 그랬었지만 24년도는 다르다. 24년도는 다르다. 요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러고 나서 인제 26월 달로 가서 이제 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은행에서 그 주담대 중에서 은행 일반 개별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 대출.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정책 자금을 제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정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소비자들이 "나 가계대출 해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받는 걸 얘기하는 이게 흐름이 아주 준수하게 이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인한 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6월 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있으면 9월 달에 스트레스 DS 2단계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요약하면 별 큰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볼게요. 전세가가 꾸준히 인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뭐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집을 보유 관점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보유 관점으로 보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꾸준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갭을 어느 정도 좀 뭐 크게 벌리진 않다 보니까 갭을 크게 벌리진 않다 보니까 갭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수요도 꾸준히 연출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거래량이 늘어남으로써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매도한 사람이 또다시 이거를 인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집을 인제 이 매도자가 다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일어날 것 같고, 요런 상황이니 지금 그때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상승이 너무나 인제 강하게 보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DSR 2 단계가 나오다 보니 그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DSR 2 단계 영향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었을 DSR 2 단계 영향이 나왔으면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 그 시장을 관찰할 때 보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번에 뭐 제가 둔촌 여기 보면 둔촌주공 예시도 해 놨는데, 둔주 입주할 때 얼마나 상황이 어 좋냐, 전체적으로 좋냐. 그런데 둔촌주공 입주하는데 이게 서울이랑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주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찍고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게 인제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는 인제 어떤 뭐 특별히 뭐 왜 큰 변수 있잖아요. 금리 인상 변수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를 가정을 한 거지, 그런 큰 변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인제 요런 예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그다음 단계로 가 볼까요? 인제 쪼끔 더 뜨거워지고 나서 7월, 8월 달 한번 볼까요? 8월 달에, 이 8월 달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9.8 조로 여기서 보면 우뚝 솟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인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제 "대출을 아예 인제 규제한다. 은행 뭐 이 인제 주담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주택 1 주택자 갈아타기도 안 된다. 무주택자만 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사실상 은행에서 제공을 안 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금융권으로 갈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대출을 뭐 은행에서는 잠깐 못 받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 8 월이잖아요. 이 9, 10, 11, 12 이 정도 연말까지 일시적인 상황이지, 해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1, 2, 3, 4가 진행되는데 이때도 대출이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제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요 시기에만 공백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인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면 인제 전세가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인제 주담대가 좁아지긴 하지만, 주담대가 인제 더 규제를 받아가서 한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되고, 인제 연말부터 어디가 입주가 있죠. 광명이랑 저쪽에 이문이랑 그다음에 또 어딨죠? 둔주. 예. 둔주 요런 데 입주가 있으니까 그 시기 전까지는 인제 전세가 상승에 의한 인제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인제 주담대가 워낙 인제 뭐랄까, 자체적으로 많이 이거 대출을 실행을 안 시켜 주니까, 대출 취급을 잘 안 하니까 인제 대출로 인한 상승은 인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요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안 받는 쪽 있잖아요. 대출을 잘 안 받는 쪽, 대출이 필요 없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고가가 하나씩 나오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전세가가 아예 인제 여기 매가고 여기 전세가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까지 가득 찬, 전세가 이만큼 가득 차 있는 그런 고전세가율 쪽은 인제 연말까지도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고렇게 봤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근거는 서울의 전세가가, 특히 서울 전세가 같은 경우는 13 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만한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예. 이제 입주가 시작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전세가 하락이 나온다, 큰 하락이 나온다, 요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입주 물량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입주 물량이 여기서 좀 나오고 뭐 요런 데서 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상황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얘로 인한 매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끌고 갈 것이다. 이거 하드캐리 할 것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요게 그럼 언제 정상화되냐? 어 은행의 자발적 대출 규제가 정상화되는 시점, 시장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해서 갭 투자로 접근하더라도 투자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 시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이 내년 초다. 이때부터 다시 매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연말까지는 신고가는 계속 나오겠지만 인제 지난 뜨거웠던 여름만큼은 아니고 그냥 어떤 강보합세 혹은 보합세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지방은 어떻게 되냐 했는데 지방으로 자꾸 이 뭐라 해야 되지? 서울 수도권으로 대출이 거의 70%가 몰리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 유동성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지방으로 흘러갈 일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제 다 똘똘한 채 아닌 중심부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계대출이 한 15조 정도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계대출 15조 정도. 근데 지방에 집을 사면서 가계대출 저렇게 무리하게 사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 여기 나와 있나? 예. 과거에는 인제 집을 사는 주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치면 이게 인제 점유유형으로 인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유로 인한 보유 목적으로 인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이 점유유형을 바꾸는 사람이 지방에 거의 유일하다는 거지. 이 보유를 목적으로. 쪼끔 바꿔서 얘기하면 투자를 목적으로 지방에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지방 중에서 중심부 중에 중심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닌 이상은 굳이 뭐 갭 투자라든지 아니 주담대 일으켜 가지고 명의도 인제 한정적인데 뭐 내가 살 수 있는 주택 수라는 것도 제한적인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지방을 접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방으로는 유동성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뭐 당분간 이어질 거다. 지방의 상승이 안 나오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러고 나서 인제 뭐 한 10월 달로 한번 가 볼까요? 자, 10월 달은 인제 어느 정도 가계대출이 여기서는 줄진 않았네요. 그럼 11월 달로 한번 바로 가 볼까요? 11월 달로? 좀 줄어드는 시점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줄었나요? 한번 볼까요? 어디 갔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쪼끔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아주 쪼끔 줄긴 했네요, 가계부채가. 예. 그렇지만 그 양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러면 이게 인제 어떤 시기랑 좀 비슷하냐면 21년 11월 달이랑 비슷한 거예요. 21년 11월 달도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그 이후로 급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24년 11월 달도 요렇게 쭉 떨어지다가 요 이후로 급감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뭐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인제 어떻게 될 거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11월 달인데 그래서 이게 22년 1월 달처럼 가계대출이 인제 아예 감소세로 돌아서 버리고 이쪽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버리고 이후에 대선 때 잠깐 반짝했지만 그 이후에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유동성 이탈 요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요렇게 가계대출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요렇게 가계대출 다시 인제 인제 연말이 지나고 나서 연초부터 다시 늘어나 가지고 매매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매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고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첫 번째로 뭐 기준금리가 인제 쪼끔 하향세다. 그 얘기를 해 볼게요. 그 근거가 기준금리가 일단은 우하향이다. 이게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든지 아니면 급하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하향세이다, 현재는. 그리고 KB 시세 전세가가 지금 KB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뭐 대출 정책 자체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동성을 틀어막는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연말 연초 상황에서 이때는 탄핵적인데 그 대출 정책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뭐냐면 그 연말에 입주가 어느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다시 활발해지면 다시 가계대출이 은행에서 영업을 다시 활발하게 해 주면 서울 중심부 위주로 매매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있다. 이 시나리오를 인제 확실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 인제 둔촌주공에 대한 그 입주라든지 뭐 나머지 지역 입주도 보면서 '둔주 입주가 굉장히 빠르게 잘 정리가 되고 있다.' 아 여기 밑에 있네요. 예. '둔주 입주장 여파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게 금리가 인상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변수가 생겨 가지고 대출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연말까지는 지속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는 다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시 대출이 늘어나는 게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양쪽 다 가려고 하면 대출이 한 10조 최소 10조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딱 봤을 때 연초에 나올 수 있는 가계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5조 수준으로 보이는데 5조 수준으로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수도권 예. 이쪽으로만 갈 것이고 그 안에서도 중심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그 어떤 정책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중심부 위주로 오를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 내년 뭐 인제 여름쯤 접어들게 되면 지난번 인제 8월 달쯤처럼 10조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나오면서 서울의 전체적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물론 그 사이에 인제 뭐 대통령 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여름에 불장이 나오면서 서울 전체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후에는 인제 뭐예요? 그 규제. 서울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인가 요런 거를 인제 그다음 버전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적었던 글이고 인제 최근에 1월 달이네요. 가장 최근에 인제 적었던 글인데 1월 달은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아예 그 늘었는 양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가계대출 증감액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시기가 잘 없는데요. 예. 월별로 따져 봐도 그렇게 잘 없는데 최근에야 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과거 이쪽 시기에는 이런 모습들을 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잘 없었어요. 예. 실제 가계대출 전체 금액이 줄었다 할지라도 주담대가 이렇게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게 인제 최근에 이 시기에 벌어진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냐라고 인제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인제 그럴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실제로 주담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3.3 원 증가했는데 가계대출이라는 게 주담대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대출도 있어요. 이 두 개 합이 사실 줄었다는 거예요. 예.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담대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주담대의 구성이 뭐냐? 1 금융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11월, 12월에는 2 금융권의 주담대가 급격히 늘고 1 금융권은 거의 뭐 증가액이 거의 없었어요. 0. 몇 조, 0. 몇 조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1 금융권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이 수요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 게 아주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해마다 연말 연초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줄어들어요. 요런 걸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 월, 3월 되면 인제 가계대출 그게 늘어나거든요. 예. 요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래프 자체는 요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인제 매매가 증가율 같은 경우 여기 서울시 빨간색이잖아요. 서울시 빨간색이니까 요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지난 연말에는 1 금융권 가계대출 위주로 감소하고 2 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 다시 1 금융권 대출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2월 달 되면 또다시 5조 원전이 증가할 것 같고 매매가는 중심부 위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인제 3-4 월을 거치면서 상승세가 더 확산이 될 것이고 5 월에서 8 월에는 10 조대로 증가하는 달도 나오면서 서울 수도권 폭등 양상을 보이는 것도 나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때 규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인제 어떻게 되냐면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시기에 인제 여름에 폭등이 나오고 나서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수요가 몰립니다. 여기 지방입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이때 여기서 규제가 나왔을 때 이 규제의 성격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서울 수도권 올해 여름까지는 폭등이고, 올해 여름까지는 폭등이고, 그 폭등에 의한 규제가 나왔을 때 이게 에너지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예, 요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라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일단 전세가율이 가장 뭐 높으면서 물량이 없는 곳, 뭐 울산, 전주, 이제 뭐 청주도 약간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요. 예. 아니면 뭐 광역시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매가는 그쪽부터 오르겠죠. 중심부부터 오를 텐데, 왜냐면 여긴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예. 중심부부터 오를 텐데 이쪽 외곽 지역 뭐 부산이나 대구의 외곽 지역에서도 아주 뭐 엄청난 그 상승은 아니지만 미비하게나마 계속 전세가 상승해야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도 이제 전세가율이 많이 차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면 인제 이후에는 뭐 오늘 뭐 하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았는데 요런 거 다 다루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인제 뭐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쪼끔 더 구체적인 경우의 수, 한 시나리오 몇 개를 좀 더 나눠 보고, 나눠서 말씀드려 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한번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